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는데요. A씨는 사고 당시 골프를 치다 자신의 공을 찾기 위해 혼자 워터 해저드 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사건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률이 적용된 경우는 이 시민재해가 아닌 중대산업재해였었거든요.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 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 이상이 사망한 만큼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가 더 곽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을 중대시민재해로 보려는 데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많은 골프장들이 과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스스로 살피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보다도 예방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차차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이 법률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해냈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뉴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이는 수줍음이 많고 얌전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쩍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혹시 아이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답변을 잘하지 못한 저희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폭언을 쏟아냈는데요. 너같이 멍청한 애는 처음 본다. 네 부모도 멍청하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서 항의를 했는데 선생님은 넌 그냥 입 다물고 혼나는 거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네 부모 닮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후 1시간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 일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까지 거론하면서 막말을 쏟아낸 담임교사의 행동,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너무 끔찍한 사연인데요. 1시간 동안 다른 반 친구들이 있는 데서 담임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거, 이게 사실 성인이 겪었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힘든 일인데 아이가 받았을 상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 아동 청소년기에 뭐 그 어떤 형태의 이런 폭력, 뭐 언어 폭력이든 신체적인 폭력은 굉장히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되고요. 뭐 건강, 발달, 성장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뭐 자아 개념이나 자아 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도 하고요. 네. 이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이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연 속에 우리 아이도 일단 학교에 가고 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죠. 갑자기 어느 날 피해 장소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예. 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경험을 했던 장소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가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것,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연 속 선생님의 행동,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아동학대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뭐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하는 것과 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괴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통칭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보호자란 어떤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기관에 종사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 속의 이 행위들, 그리고 이 교사가 한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정서적인 학대, 이 폭언을 1시간 동안 아이에게 쏟아 부었다는 건 이제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자꾸 우리 사회나 일반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큰 상처가 나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야만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관련 통계에서도 이 신체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나 또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신체적 학대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그렇죠. 요즘 추세라 너무나 안타깝지만 굉장히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도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퍼붓는 폭언을 같이 들었잖아요. 네. 저는 그 친구들에 대한 아동학대도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참 안타까운데 지금 사연에서 문제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네. 보호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가르쳐주고 네, 계신데 지금 이런 유달리 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제 지목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일단 관련 통계에서 보면 이 보호자 다음으로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부모가 한 80% 이상 가해자인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되었을 경우에 학교장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이제 업무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사안의 경중, 또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교사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 네. 예를 들어서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수업을 배제시키거나 업무를 배제시키거나, 임시로 어떤 담임을 교체하거나, 연가 등을 통해서 이제 연가를 승인해서 이제 교사를 나오지 않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을 통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의 비위가 굉장히 중대하고, 또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재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이제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 속의 어머님은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어머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정말 이 어머님의 마음도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너무 힘들지만 또 부모님의 그런 힘듦을 보고 아이가 지금 훨씬 더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치료나 도움이 어떤 것인지 아이하고 얘기하시고 아이를 돕는 방향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 아동학대로 당연히 신고를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가 상담 치료나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소를 바꾸지 않고 인근 학교로 임시로 전입학할 수 있는 이제 비밀 전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피해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석 인정 및 인정점 부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 출석 인정 인정점 부여 제도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이건 학교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미 교육제도로 다 그러니까 확립이 되어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쨌든 학교에 그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네.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법적 제보를 조치. 하고 네.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학교에서도 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건이 발생하면 학교에 있는 다른 교사나 학교장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이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출석 인정이나 인정점 부여도 당연히 피해자로서 네.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등교학습 결손이나 학습권 보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나 또는 뭐 지리적인 요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 지자체장이 원조교가 아닌 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교학습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트라우마나 어떤 후유증으로 힘들어해서 아이가 어떤 치료나 요양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또 다른 어떤 친척 집으로 이주를 해서 뭐 이런 도움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 원 학교에 출석을 안 하고 그 인근 학교 아이가 원한다면요. 그 인근 학교에서 네,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병원이나 뭐 병원 학교 같은 것에 이제 치료나 요양을 가는 경우에는 또 위탁보호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 이 피해를 받은 자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제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연의 어머님은 일단은 아이의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필요로 하는 치료 이런 부분에 먼저 전념을 하시는 게 1순위고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사건은 그 법적으로도 네.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학교에도 알리고 네.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 대표님이 말씀 주신 그 여러 가지 제도들도 학교에 이제 신청을 하고 하면 이제 당연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이가 그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고 네. 분리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김승혜 뉴스메이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김진표의 학교에서 배운 것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 변호사였습니다.